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6주차죠.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강의를 업데이트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두 강의 저번 주에 올리지 못했던 강의 둘 다 올릴 예정입니다. 이게 해보니까 쉽지 않은 한꺼번에 두 주차를 올린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 내일까지 해서 제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관련된 뭐 그런 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사실 뭐 현재로서는 시험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책 과제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기말고사는 어쨌든 뭐 대면 강의가 이루어져서 그때쯤 이제 시험을 보는 것으로 뭐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부분은 이제 저번에 제가 뭐 작은 과제 하나 내어드리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이따 나중에 하나 정도 과제가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뭐 학교에서 아직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명확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이게 학교를 안 나가니까 뭐 전화 연락이나 이메일 연락으로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제시한 정보를 받고 있는데 뭐 아직 중간 기말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터인데요. 오늘은 이제 논술 지도를 위한 과제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도 이제 과제로 제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제로서만 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실습을 해서 이제 사실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과제는 뭐 나중에 뭐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강의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그냥 일반 과제로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튼 지금 제가 이래저래 약간 정신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거 좀 어떻게 해소가 되면 좀 잘 정리를 해서 시험 부분, 과제 부분 그리고 뭐 강의 계획서를 약간 수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바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과제 제작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논술 쓰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열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라는 것은 이제 사실 뭐 특정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진술의 형식으로 된 것을 보통 우리가 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위한 과제라는 것은 결국 논술을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진술의 형식으로 된 걸 뭡니까? 야, 다음 시간까지 너희들 뭐뭇에 대해 써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두리뭉술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써야 될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뭐 조건 또 제시문 그런 것들을 전부 제시를 하는 게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논술 그러니까 기출 논설문과 기출 논술 문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는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어느 만큼 궤도에 이끌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과제는 기본적으로 평가의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과제든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는 것도 평가를 위한 과제가 평가를 위한 목적이 적다고 보기 힘듭니다. 사실 뭐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논술 지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그 과제를 통해서 논술 실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평가도 어떻습니까? 평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수를 먹여서 너 몇 등, 너 몇 등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내가 평가를 해보니까 네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 뭐 이런 부분은 노력을 좀 더 해라. 하는 점을 이제 사실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물론 이제 평가라는 것은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있고 더하기 이제 교수자들도 이제 학생들의 그 과제 처리 또는 이제 그 학습의 목표에 얼마나 달성했냐를 보면서 뭐 수업 방법을 바꾼다든지 수업 내용을 바꾼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사실 평가라는 것은 원래 이 뭐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도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또는 교수자들에게 그 수업 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과제의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정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연속물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쓰기의 다양한 유형 또 다양한 과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논술과 관련된 수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논술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속된 과제의 일부여야 되지만 만약에 다른 유형의 글쓰기다. 그렇다면 그 유형의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무엇을 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이 쓰고자 하는 글이 있다면 그 글의 어떤 유형, 뭐 장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장르의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속물의 일부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장르 말고 과정 중심으로도 과제를 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생성하기 단계, 내용 조직하기 단계, 또는 뭐 고쳐쓰기 단계, 그 특정의 단계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연속물의 일부가 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것은 단계별로 글을 물론 이제 좀 초심자 학생들에게는 단계별로 어떤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논술을 대비한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고 또 실제의 어떤 글쓰기와 유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특정 쓰기 능력, 즉 여기서 논술문이죠. 그 논술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과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과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제를 받고 나서 계속 교사에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본다면 그 과제는 제대로 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제 자체의 진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과제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또 세 번째, 학생들에게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는지 말해주는 과제. 즉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과제 안에 진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자를 써라, 몇백 자를 써라, 뭐 요거와 요거 글 A와 글 B를 요약하라 등등의 지시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어떻게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과제가 좋은 과제의 또 하나의 요건입니다. 네 번째,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제가 좋은 과제다. 글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 독자에 따라 가지고 글의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죠. 물론 논설문 같은 경우는 목적, 독자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이 국어과 논리 논술 수업을 통해서 논술문에 대한 어떤 쓰기 교육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쓰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이제 논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수업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글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쓰기 전 단계에서 그 목적과 독자는 일종의 맥락이 되는 거죠. 맥락. 글을 쓰는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거칠게 얘기하자면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설득을 할 것인지, 뭐 정서 표현의 글인지, 그런 것들이 독자에게 분명히 알려져야지만이 독자가 주제를 잡는다든지 소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독자, 예상 독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어야지만이 그 예상 독자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주제나 소재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글의 어떤 진술 방향, 또는 뭐 사용되는 어휘의 수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에서는 목적과 독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과제가 좋은 과제다. 마지막, 평가 기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또 좋은 글의 구성 요건을 말해주는 과제가 좋은 과제다. 글이란 것은 이제 결국 평가 기준에 대한 진술이 있을수록 학생들이 목표 지향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평가 기준이 정해지면, 진술되면 학생들이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좋은 글의 구성 요건이 어떤 것인지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제 안에서 이런 과제에서 어떤 형식, 어떤 구조, 어떤 표현이 좋은 글인가를 설명해주는 뭐 그런 과제가 좋은 쓰기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특정 쓰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연속물의 일부, 학생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는지 말해주고, 쓰는 목적과 독자, 이 둘을 합쳐서 맥락이라고 하죠. 맥락에 대해서 또 알려주어야 하고, 또 평가 기준에 대한 진술을 포함해서 좋은 글의 구성 요건을 말해주는 과제가 좋은 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설명을 했는 게 다 날아가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날아간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날아갔네요. 예. 가슴이 아프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자, 논술 능력의 하위 능력을 여기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과제라는 것이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키워주는데도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논술 능력이 뭐 하나의 단일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하위 능력으로, 하위 기능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논술 과정을 나누어서 그에 맞는 어떤 능력이, 즉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과정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보통 제시문 읽기죠. 제시문 읽기는 비판적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비판적 읽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읽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네, 그렇죠.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 능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죠. 자, 사실적 읽기는 뭐냐? 제가 첫 시간에 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적 읽기죠. 그래서
이 사실적 읽기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또 사실적 읽기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를 잘 하는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잘 읽었다, 사실적으로 잘 이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논술에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 및 분석, 비판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사실적 읽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추론적 읽기를 해야 되죠. 행간에, 즉 필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숨어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요, 또한 글 전체적으로 볼 때 필자의 의도가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이 추론적 읽기지요. 추론적 읽기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비판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라는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해서 그것을 자신의 배경 지식 또는 사회라기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커먼 센스 그거에 비추어서 그 텍스트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비판적 읽기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글에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경 지식 또는 어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관념, 그런 이념에 비추어서 텍스트가 제대로 제시되고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비판적 읽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비판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가 선행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비판이 가능하죠.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비판의 방향은 당연히 제대로 잡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논술 과정에서 논술할 내용을 생성하기 또는 조직하기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필요한 능력인데,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이고 독창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맥락 또는 상황을 고려하라는 것이죠. 맥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라든지 예상 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뭐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 외에 뭐 고려해야 될 것이 뭐 글 쓰는 시간, 글의 분량,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깊게 그리고 폭넓게 또는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능력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게 기발한 의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발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적 읽기가 완료되잖아요. 그럼 그 비판적 읽기의 기반 아래서, 비판적 읽기의 기반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있다. 그 글에 대해서 글은 다 좋은데 그래서 논술하는 글이 있다면 이 글은 다 좋은데 비판적 읽기를 해보니까 제시되는 대안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앞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 파악을 했으나 제시되는 대안 자체가 좀 너무 평이하다, 아니면 대안이 부재하다. 그런 어떤 비판적 읽기가 완료되었으면 창의적 읽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에 맞는, 만약에 비판적 읽기를 통해서 대안이 부족하다면 그 맞는 대안을 생성해내는 것이 창의적 읽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창의적 읽기와 관련된 건데,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여러 맥락이나 글쓰기의 맥락이나 또 제시문에 제시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비판적 읽기의 기반 안에서 심층적이고 다각적이고 독창적으로 논지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읽기와
관련 없는 그냥 딱 봐서 좀 참신하고 새롭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치기입니다. 쓸 때는 막 그런 글을 쓸 때는 학생들이 의기양양해 가지고 야 나 이 정도 쓸 줄 안다 이렇게 좀 내 나름대로 독창적인 의견을 내세웠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독창적인 의견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의견일 뿐입니다. 독창적인 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비판적 이해의 기반 아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던가 좀 더 넓게 보던가 아니면 좀 새롭게 보던가 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이 또 논술할 내용 생석 및 조직하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논리적인 서술 능력입니다.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라. 또 그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라.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제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장은 뭡니까? 당연히 타당한 논거의 뒷받침을 받아야지 주장이 어떻게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의 논거는 타당성이라든지 신뢰성, 공정성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 주장에 대한 논거가 타당한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그런 논거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흑백 논리의 오류라든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든지 그런 것을 범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또는 자신의 의견 즉 주장과 관련 없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 논거를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다시 제시한 논거의 신뢰성도 따져봐야 된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논거의 출처가 믿을 만한 곳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가. 특정 주장, 특정 세력,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즉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글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논리적 비약은 없는가. 글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말은 글의 구조가 단단하다는 뜻이죠. 보통 설득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짜여져 있고 본론도 여러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변적법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비교 대조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 방법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글의 어떤 주제에 맞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제대로 된 내용 전개 방식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이제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말은 뭡니까? 글 전체에서 통일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논리적 비약 같은 거는 너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에 어긋나는 그런 논리적 비약들 흑백 논리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일반화라든지 무지의 오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논리적인 서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서술 능력이라는 것은 적절한 어휘, 자연스러운 문장, 그리고 적절한 비유가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안 되겠으나 만약에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논리적인 글이고 설득을 위한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것은 어쩌보면 약간 정서적인 설득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라는 것은 이게 적절하단 말이 만능의 어휘이긴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글에서 논리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약간 이제 상대의 이해를 도와주는 정도의 비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죠. 논리적 서술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 자연스러운 문장, 적절한 비유가 필요하죠. 어휘 같은 게 참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뭐 말할 때 가장 적절한 어휘가 어떤 건지 헷갈려 가지고 중간에 말이 좀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쓰기 할 때 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가능하면 그 제시문에서 나오는 그런 어휘들을 핵심 어휘라면 좀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어휘력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휘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는 것 역시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죠. 가능하면 문장을 짧게 쓰는 것 등도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잘 아시겠지만 호응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주어하고 우리말은 주어와 서술어가 거리가 멀죠. 주어는 제일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서술어는 제일 뒤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가 멀어서 문장이 미적미적 길어지게 되면 호응이 맞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호응에 맞는 적절한 자연스러운 문장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신 없으면 안 쓰는 게 좋고요. 자신이 비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는 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결국에는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맞춤법에 맞아야 되고요. 또한 이제 원고지 사용법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최근에 실전 경향은 맞춤법이라든지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 원고지라는 것이 사실 뭐 우리가 특수한 경우 아니면 글을 쓰지 않죠. 뭐 저 같은 경우야 어렸을 때 원고지를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에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원고지를 잘 쓰지 않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뭐 PPT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원고지 사용법은 그렇게 크게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잘 못하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겠죠. 맞춤법도 마찬가지고 맞춤법도 뭐 사소하게 틀린 거라면 크게 신경 안 쓰겠죠. 대신에 이제 뭐 아주 심각하게 틀려서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다. 맞춤법이 그렇다면 감점이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자격을 쓸 때는 로서라고 쓰고 도구를 쓸 때는 로서라고 쓴다. 그런데 자격을 얘기해놓고서 로서라고 쓴다고 해도 사실 뭐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뭐 잘못된 맞춤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사실 뭐 최근의 경향은 크게 맞춤법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가능한 완벽하게 글을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또한 맞춤법이나 원고지 사용법을 잘 숙지한다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역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개 대학의 채점 항목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의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과제라는 것은 평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 과제다라고 앞서 좋은 과제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대학의 채점 항목을 참고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에 맞는 어떤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한 이 대학의 채점 항목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수행하면서 갖춰야 될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평가 항목을 제시하는 거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갖춰야 될 능력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대학의 채점 항목을 한번 보고 또 한번 비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지시사항 불이행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반칙 같은 거죠. 답안 길이 미충족, 필기구 종류 및 색깔 위반, 뭐 응시자의 신원 노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해 분석력을 보는 겁니다. 이해 분석력이라는 것은 즉 제시문 또는 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석 능력, 즉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 사실 어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써봤자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분석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분석, 즉 독해 능력이죠. 여기는 이제 뭐 사실적인 이해, 뭐 추론적 이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술문이 논제에 충실한 정도, 그러니까 쓴 논술문이 주어진 논제에 맞게 썼는가, 즉 문제가 요구하는 논술문을 썼는가를 파악하고 평가하고요. 그리고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제시문을 문제에 어떻습니까? 논제의 제시문을 얼만큼 활용하라, 뭐 활용하지 말아라, 좀 일부 활용하라, 그런 게 논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시문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가 하는 것도 채점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다 통합해서 이해 분석력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논증력입니다. 논증력은 자, 근거 설정 능력, 즉 우리가 근거란 것은 뭡니까?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표현하는가. 이거는 이제 논제에서 보통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반드시 뭐 찬성, 반대, 동의, 부동의, 옳다, 그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논제에 대한 견해가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현된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에 의거해서 적절한 뒷받침이 되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제시문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표현한 견해가 제시문의 논의와 관련이 되는지, 관련이 되어서 적절히 뒷받침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근거 설정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조직 능력입니다. 전체 논의 전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느냐,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느냐를 중요시하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비약 여부가 있느냐,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글, 논증력이 부족한 글일 수밖에 없겠죠. 아주 뭐 사소한 근거, 자기 주변의 이야기, 개인적 경험, 그런 것을 뭐 논거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관련 없는 것을 관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개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 전체로 볼 때 논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느냐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최근에 논술은 문제가 좀 세분화되어서 나누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분화된 각각의 문제에서 각각의 해답에서 논술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뭐 길지 않은 글이라 하더라도 뭐 2천자, 3천자 되는 글이 아니라 좀 짧은 글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적인 전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창의력인데요. 창의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거 없이, 즉 비판적 읽기에 기반하에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심층적이라든지 좀 더 넓은 그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창의력인데, A 대학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심층적인 논의 전개와 세 가지로 봤습니다. 심층적인 논의 전개와 다각적인 논의 전개, 그리고 독창적인 논의 전개로 봤죠. 앞서 봤던 그 평가 기준과 유사하죠. 그래서 심층적인 논의 전개는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간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더 나아간 고찰, 이런 것들을 이제 심층적인 논의 전개라고 하고요. 즉 좀 더 본인의 주장에서 더 나아간, 또는 묵시적인 과정에서 더 나아간, 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논의가 지니는 전제하고 있는 함축, 뭐 귀결들, 그것을 고려해서 논의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심층적인 논의 전개죠. 전체적으로 볼 때 심층적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 논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는 이제 마지막 묵시적인 과정이나 생략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세시문이나 본인의 전개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 또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된 전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의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어떤 논의가 있다. 거기서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는 어떤 겁니까?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댓글을 쓴다든지 자신의 논의를 펼칠 때 신중할 것이라는 뭐 가정 또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명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람들이 뭐 크게 글을 씀에 있어서 뭐 조심스러워 한다던가 좀 더 신중하게 글을 쓰는 거 아니다. 옛날에 그 싸이월드라고 아시죠? 지금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야기인가요? 뭐 도토리가 현금으로 취급되던 화폐로, 가상화폐로 통용되던 그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다 실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엄청나게 많은 욕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명제 자체가 사람들이 글을 실명으로 쓴다고 해서 반드시 더 숙려된 조심스러운 댓글을 달 것이라는 전제를 어떻게 좀 더 고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실명제를 통하면 뭐 인터넷 댓글이 좀 더 클린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럼 그 주장의 가정은 뭡니까? 지금 실명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뭐 일부 어떤 뭐 그런 채팅 사이트가 아닌 이상 웹에서 글을 쓰는 것은 뭐 RP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뭐 사실상의 실명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즉 이제 전제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실명제가 아닌 것 같으나 만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뭐 경찰이라든지 통신사라든지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뭐 최근에 그 뭐 N번방 뭐 박사방 그 어떤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그 범죄자들을 잡는 것도 다 그렇게 한 거죠. 실명제는 아니지만 범죄 사실이 발각된다면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말인즉슨 실명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실상
실명제와 별 차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해서 보다 나아간 고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다각적인 논의 전개가 있죠. 발상이나 관점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다각적인 논의 전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그런 발상이라든지 제시문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을 좀 벗어나 가지고 좀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다각적인 논의 전개죠. 그래서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개념들을 종합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비슷하게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개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각적인 논의 전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창적인 논의 전개는 주장이나 논거의 새로움, 또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서의 특이함, 그리고 관점이나 논의 지평의 참신함 등이 요구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창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판적 이해의 기반 위에서 발휘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논의하던 내용과 관련 없는 독창성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죠. 그래서 심층적인 논의 전개, 다각적인 논의 전개, 독창적인 논의 전개는 A대학에서 창의력이라는 항목으로 중점적으로 채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표현력이죠. 표현력은 이제 표현의 적절성인데, 문장 표현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가, 적절한 비유를 썼는가, 아까 얘기했던 단락 구성 및 어휘 사용이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도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이죠. 이상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A대학의 채점 항목 및 기준은 뭡니까? 앞서 봤던 논술 능력과 굉장히 거의 뭐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요. 다음은 이제 B대학의 평가 기준입니다. B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력, 주어진 상황과 제시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논증력, 세 번째 제시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네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봐서 여러분들이 이해했겠지만 앞서 봤던 A대학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유일한 차이는 뭡니까? B대학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력까지를 측정한다면 아까 봤던 A대학은 창의적 표현 능력을 중요시한다. 창의적 표현 능력은 비판적 표현 능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B대학은 A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낮은 수준의 어떤 그 낮은 층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뭐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이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비판적 이해가 완료된다면 사실 창의적 이해까지 나아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비판적 이해가 수행된다면, 비판적 읽기가 수행된다면 창의적인 이해, 창의적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간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을 본인이 비판한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창의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대학의 평가 기준은 역시 A대학과 그리 다르지는 않으나 비판적인 사고력까지가 이제 평가 기준이다. 즉 A대학의 창의적 표현력 보다는 약간 낮은 층위까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막상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 비판적 표현력과 창의적 표현 능력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다고 B대학의 수준이 낮다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보시고 그럼 이제 논술 과제를 제작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과제는 일단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제 제출은 이 중간고사와 관련해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할 과제는 이제 기출 대입 논술 문항 한 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상태에서 과제가 시작될 거예요. 다만 이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죠. 뭐 2000 몇 년도 무슨 대학, 무슨 뭐 인문계, 자연계, 무슨 논술 문제라고 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논술 문항 한 편을 선정해서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뭐냐?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문항을 해설하는 겁니다. 해설. 즉, 이 선정한 문항이 어떤 문항인가를 해설하는 건데, 그냥 해설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다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 문항이 표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위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 앞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세 번째,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어떠한 논술 능력 중 하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앞서 봤던 논술 능력의 하위 능력을 참고로 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은 곧 이 문항은 어떤 논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600자 이상 서술을 하시기 바라고, 앞서 봤었던 그 논술 능력의 하위 능력 또는 뭐 평가 채점 기준,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쓰고요. 그리고 이에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에서 문제점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래서 인용한 문항을 적절하게 수정 또는 개선, 뭐 만약에 여력이 된다, 능력이 넘친다, 그러면 뭐 새롭게 출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새롭게 출제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고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직에 나가셔가지고 학생들의 논술을 지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죠. 네. 사실 뭐 문제집을 쓰겠지. 그래도 문제집을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기존의 문제를 뭐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또는 요구에 맞는 문제로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롭게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아주 우수한 논술 교사로서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학생들과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의 칭송이 자자한 그런 논술 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뭐 닥치시면 다 교재, 뭐 논술 교재라든지 기출 문제를 활용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능력을 뭐 갖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능력을 한번 시험해볼 가치는 있겠죠. 예, 갖추면 최고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은 첫 번째 1, 2, 3에서 요구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는가를 30점으로 주고요. 그리고 3에서 수정 및 개선한 문항이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술 능력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즉 2에서 논술 능력을 어떠한 논술 능력을 요구하는가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선한 문항은 그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술 능력을 바꾼다 하더라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3에서 수정 개선한 문항이 2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적절히 해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정 개선한 문항이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술 능력을 적절히 측정해야 된다. 해야 됨과 동시에 또 2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완벽하다, 어찌 감히 그 대학의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문항을 내가 감히 평가를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좋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을 평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좀 학생의 수준 같은 경우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등등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잘 개선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번, 2번, 4번 문제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 논술 문항이 어떠한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능력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개선된 문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과제를 제가 이제 뭐 중간고사 아직 뭐 이제 6주차밖에 안 됐지만 대충 시간은 얼추 중간고사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짜는 뭐 제가 다시 그 공지사항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서 반드시 시간에 늦지 않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뭐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 같아서는 저기 뭐 직접 제출하라라고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온라인으로 반드시 제출을 하셔서 제출하셔서 시험 성적에 약간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논술 과제 제작 절차 및 그것을 활용해서 논술 과제를 제작하는 또 과제를 냈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예전에 다른 학생이 냈던 과제 몇 개를 제가 그 첨부를 하겠습니다. 첨부를 해 놓았으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기 있던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2015년 이후에 2016년 이후 제가 공지에서 안내한 대로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학은 아주 많으니까요. 논술을 본 대학 많죠. 거기서 최근 이제 한 6년 정도 2016년 이후요. 2016년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과제 논술 과제 제작에 대한 수업을 끝내고요. 이어서 논술 평가에 대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